군단장님, 혹시 저 병장이 누구 아드님이라도 됩니까? 박진수 대령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이 인간이 제 아들인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30년 군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제 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했던 건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든 채 제 앞에 선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보고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 차가운 눈빛, 저를 거부하는 그 목소리. 도대체 18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제 아들은 아버지인 저를, 쓰리스타 장군인 저를 외면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날 새벽, 제가 불시점검을 나갔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당신께 묻고 싶습니다. 인간의 진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댓글에 품격이라는 단어로 당신의 품격을 표현해 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2024년 11월 어느 차가운 아침이었어요. 저는 제2군단장 장석훈 중장. 가슴에 별 3개를 단 지 1년이 조금 넘었죠. 그날은 예하 부대인 제7사단 맹호 부대에 불시점검을 나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최근 군 내부 기강 회의에 대한 보고가 계속 올라왔고 서류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부대일수록 현장에 직접 가봐야 한다는 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저는 부관인 이준혁 소령과 함께 사단 정문을 통과했어요. 사단장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은 기습 방문이었습니다. 위병소의 당직 사병이 제 계급장을 보고 화들짝 놀라 경례를 붙이더군요. 충성, 군단장님, 예상치 못한 방문이십니다. 편하게. 사단장님께는 내가 직접 연락할 테니 자네는 하던 임무나 계속하게. 저는 일부러 사단 본부가 아닌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정보통신대대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이 부대의 성적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각종 경연대회 1등, 사고율 0%, 병영생활 만족도 최상위. 하지만 30년간의 경험이 제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수상하다. 정보통신대대 생활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아직 기상 나팔도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비상등만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삼생활관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침상마다 병사들이 잠들어 있었죠. 규칙적인 숨소리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구석 침상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서 웅크린 채 잠든 한 병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시퍼렇게 부어오른 눈과 터진 입술, 그리고 팔뚝에 새겨진 손가락 자국 같은 멍들. 이건 훈련으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폭행의 흔적이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병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손목에서 뭔가 익숙한 게 보였습니다. 낡은 군용 손목시계. 그건 제가 소위 시절 아버지한테 받았던 것이었고 18개월 전 아들 민혁이가 입대할 때 물려줬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설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병사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짧게 깎은 머리, 여인 얼굴,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 아들 장민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30년간 쌓아올린 군인으로서의 이성과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감히. 저는 본능적으로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어요.
여기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아들에게도 이 부대에도 좋을 게 없었죠. 저는 조용히 생활관을 나와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준혁 소령이 제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준혁이. 예, 군단장님. 저 삼생활관 명부 당장 가져와. 그리고 대대장이 누군지 확인해. 알겠습니다. 몇 분 후 이준혁이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정보통신 대대장 박진수 대령. 제6사 동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과거 소령 진급 경쟁에서 제가 1순위로 올라가고 그가 2순위로 밀렸던 그 박진수였어요. 당시 그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석훈아, 축하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너보다 높이 올라갈 거야. 그리고 삼생활관 명부에서 찾은 이름. 장민혁 병장, 입대 18개월 차. 제 아들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박진수 대대에 그의 소나기에 있었던 거예요. 설마 우연이겠지. 설마 나한테 복수하려고 내 아들을. 하지만 제 직감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단련된 군인의 직감.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기상 나팔이 울리고 생활관 안에서 병사들이 우르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병사들이 침상을 정리하고 세면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중에서 민혁이도 보였어요. 절뚝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를 외면했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18개월 동안 내 아들이 이런 지옥에서 제 손이 다시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가 아니라 죄책감이었습니다. 민혁이는 입대 후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면회도 전화도 편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군인 집안의 아들이니까 스스로 강해지려는 거겠지. 얼마나 오만했습니까? 아들이 침묵한 건 강해지려는 게 아니라 장군의 아들이라는 족쇄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군단장님, 대대장이 사무실로 오고 있습니다. 이준혁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제 박진수를 만나야 했어요. 30년 전 동기이자 제 아들을 지옥으로 만든 그 인간을. 저는 대대장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박진수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야, 석훈이. 아니, 군단장님. 이게 얼마만이야.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 그의 미소가 제게는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수야, 오랜만이네. 불시점검 나온 김에 동기 얼굴도 볼 겸 들렀지. 게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박진수의 사무실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고급 원목 책상, 벽면을 가득 채운 표창장들, 구석에 놓인 골프채 세트. 대대장 사무실 치고는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보였어요. 앉아, 석훈아. 아, 군단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하. 박진수가 커피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편하게 진수라고 불러도 되지. 우리 사이 아닌가. 그래. 육사 동기끼리 뭘 그렇게 격식 차려. 그나저나 정말 오랜만이네. 소령 진급 이후로 처음 보는 거 아냐? 소령 진급. 그가 일부러 그 단어를 꺼낸 겁니다. 자신이 밀렸던 그 진급을. 저는 커피 잔을 들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벌써 25년도 더 됐네. 세월 참 빠르다. 넌 참 잘 나갔지. 중령,
대령 거쳐서 이제 별세까지. 나는 여기서 대령으로 멈췄지만 그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씁쓸함. 하지만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진수야, 부대 돌아보고 싶은데 괜찮나? 특히 생활관 쪽을. 순간 박진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생활관? 거기가 뭐? 특별히 볼 게 있나? 차라리 우리 부대 자랑인 통신장비실이나. 아니, 난 병사들 생활 상태가 궁금해서. 군인은 결국 사람이잖아. 장비보다 사람이 먼저지. 그래, 그럼 안내하지. 우리는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아침 구보를 나간 후라 생활관은 텅 비어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침상들, 반듯하게 개어진 이불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새벽에 봤던 그 침상, 제 아들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저는 천천히 그 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명찰을 확인했어요. 장민혁 병장. 이 병사는 어떤 아이지? 제 목소리는 최대한 무심하게 들리도록 조절했습니다. 장민혁? 얌전한 편이에요. 특별히 문제 일으킨 적은 없고, 새벽에 봤는데 얼굴에 멍이 좀 있던데? 아, 그거요? 어제 훈련 중에 넘어졌나 봐요. 요즘 애들이 체력이 약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수없이 많은 병사들을 봐왔어요. 훈련으로 생긴 상처와 폭행으로 생긴 상처는 확연히 다릅니다. 이 자식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군단장님, 혹시 이 병사가 특별히 관심 가는 이유라도? 박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떠보는 듯한. 아니, 그냥 불시점검 나온 김에 병사 상태를 확인하는 거지. 대대장으로서 부하들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나 해서. 물론이죠. 우리 부대는 사고율 제로를 자랑합니다. 그만큼 병사 관리에 철저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의 말투가 묘하게 비틀어져 있었어요. 병사 관리라는 단어에 담긴 뉘앙스가 불편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부대 병사들 지금 어디 있나? 아침 구보 중입니다. 곧 돌아올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구보 마친 병사들 점검 좀 해봐야겠네. 혹시 괜찮겠나? 박진수의 얼굴이 또 한 번 굳었습니다. 그게 꼭 그러셔야 할까요? 병사들이 군단장님 앞에 서면 긴장해서. 괜찮아. 편하게 볼 거니까. 저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생활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서 구보대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충성, 하나, 충성, 둘. 병사들이 대대 앞 광장에 집합했습니다. 50여 명의 얼굴들. 저는 천천히 그들 사이를 걸으며 하나하나 관찰했어요. 그리고 제일 뒤쪽에서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민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구보를 했는데도 얼굴에 혈색이 없었고 호흡이 가빠 보였습니다. 발목을 절뚝거리는 것도 보였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병장, 민혁이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죠.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하지만 그 눈빛에는 반가움도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거부만이 가득했어요. 관등성명, 장민혁 병장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은 어쩐 일인가? 훈련 중에 다쳤습니다. 훈련? 어떤 훈련에서? 행군 중에 넘어졌습니다. 거짓말. 제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럼 의무실은 다녀왔나? 아직입니다. 왜?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온몸에 멍이 든 게 괜찮다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박진수가 멀찍이 서서 이쪽을 노려보고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숨죽이고 있었어요. 병장, 나 좀 따라오게. 따로 할 말이 있네. 예. 저는 민혁이를 데리고 생활관 뒤편의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혁아. 그 순간 민혁이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보고합니다. 저는 군단장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뭐? 저는 그저 일개 병장일 뿐입니다. 군단장님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이 저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민혁아, 아빠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이렇게? 저는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여기서 저를 아는 척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저를 살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군단장님께서 저를 특별히 챙기시는 순간 저는 끝입니다. 아니, 이미 끝났는지도 모르죠. 민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박 대대장님은 제가 누구 아들인지 알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지난 18개월 동안 지옥을 살았습니다. 알고 있었다고? 제가 군단장님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는 순간 다른 전우들까지 위험해집니다. 제발 저를 그냥 일반 병사로 대해주세요. 아니,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민혁아, 이제 가주세요. 누가 볼라봅니다. 민혁이는 돌아서서 생활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박진수, 이 자식이 일부러.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군단장님, 장병장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박진수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별거 아니네. 그냥 부상병 관리에 대해 물어본 거야. 아, 그러셨군요. 근데 참 이상하죠? 수십 명 병사 중에서 하필 장병장한테만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다니. 혹시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혹시 저 병장이 누구 아드님이라도 됩니까?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자식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5년 전 진급 경쟁에서 자신을 밀어냈던 저에 대한 복수로 제 아들을 표적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미친 자식이.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아들의 말대로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일일이 병사들 집안을 알겠나? 그냥 불시점검 나온 군단장으로서 병사 상태를 확인한 것뿐이네. 아, 그렇군요. 제가 괜한 오해를 한 모양입니다. 박진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악의를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그날 더 이상 부대에 머물지 않고 군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준혁이, 예. 정보통신대대, 특히 박진수 대령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뒷조사 좀 해줘. 최근 2년간의 모든 기록, 병사 사고 이력, 군수품 반출 내역, 개인 금융 거래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이준혁도 눈치챘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시점검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군단장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18개월 전 민혁이가 입대하던 날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외투를 입고 제가 물려준 군용 손목 시계를 차고
어색하게 웃고 있던 아들.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아빠,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장군 아들이라는 게 부담이 돼요. 미녀가, 넌 내 아들이기 전에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당당하게 내 길을 가거라.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었습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그 당당함이 아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는데 18개월 동안 내 아들이 저렇게 맞아가며 그리고 나는 몰랐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에요. 보려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이 면회를 거부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편지를 쓰지 않았을 때 저는 그냥 강해지는 과정이라고 치부해버렸죠.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별이 떨어지든 내 명예가 추락하든 반드시 내 아들을 구해내겠다. 박진수, 그리고 그 뒤에 숨은 모든 악을.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틀 후 이준혁 소령이 제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수고했네. 앉게.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정보통신대대 병사 43명 중 15명, 최근 1년간 의무실 방문 기록, 진단명 타박상, 염자, 찰과상.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훈련 중 부상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부상 발생 시각이 대부분 평일 저녁 9시 이후였어요. 정규 훈련이 끝난 후였죠. 준혁이, 이거 이상하지 않나? 훈련도 아닌 시간에 이렇게 많은 부상자가. 저도 그게 의아해서 의무병들한테 비공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준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대부분의 의무병들이 입을 다물더군요. 다만 한 명이 귀띔을 해줬습니다. 특별교육이라는 게 있다고. 특별교육? 박진수 대령의 지시로 주임원사와 행정보급관이 주도하는 일종의 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신교육이지만 실제로는 구타와 가혹행위. 네. 저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박진수 대령 개인 금융거래 내역 최근 2년간 매월 5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금. 출처 불명. 군단장님, 더 있습니다. 이준혁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어요. 박 대령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납업체가 있습니다. 명의는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소유주는 박 대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납업체? 네. 통신장비 유지보수 업체인데요. 사단 내 여러 부대와 수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준혁이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정보통신대대 특기병들이 근무시간 외에 이 업체 일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물론 무급으로. 이 미친 자식이 병사들을 자기 사업체에 불법으로 동원하고 거부하는 병사들에게는 특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가혹행위를 한 거예요. 그럼 민혁이도. 장민혁 병장은 통신특기병입니다. 아마도 말을 잇지 못하는 이준혁. 저는 알 수 있었죠. 제 아들이 왜 그렇게 많은 멍을 갖고 있었는지를. 박진수, 이 자식이 내 아들을 일부러.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군단장님, 서윤아 대위입니다. 서윤아. 군단 감찰실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제가 이 사건을 극비리에 조사하기 위해 어제 개인적으로 접촉했던 인물이었죠. 윤아 대위, 무슨 일인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는 지금 군단장님 집무실로 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네.
시간이 중요합니다. 30분 후 서윤아 대위가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32세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군 장교. 그녀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군단장님, 이걸 보십시오. 화면에는 정보통신대대 내부 CCTV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이건 일주일 전 저녁 10시경 정비고 내부 영상입니다. 영상 속에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민간인 복장의 작업복을 입고 통신 장비를 분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주임원사로 보이는 사람이 감독하고 있었죠. 이들은 모두 정보통신대대 특기병들입니다. 박 대령의 업체에서 수주한 일을 무급으로 하고 있는 거죠. 증거는 확실한가? 네. 제가 해당 업체의 서버를 비공식적으로 추적했습니다. 작업 일지와 CCTV 시각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서윤아가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화면에는 한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박 대령의 개인 컴퓨터에서 복구한 파일입니다. 삭제되어 있었지만 제가 복원했죠. 명단에는 10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장민혁 병장 마이너스 군단장 자식, 특별주의, 철저히 관리할 것.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자식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네, 장민혁 병장이 입대 배치를 받을 때부터 박 대령이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다. 인사과 기록을 보면 원래 장 병장은 다른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정보통신대대로 변경됐습니다. 증거가 있나? 간접적이지만 있습니다. 배치 변경 승인을 한 사람이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의 임모 중령인데 이 사람이 박진수 대령과 육사 동기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박진수는 제 아들이 입대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인사 라인을 통해 자기 부대로 배치시켰던 겁니다. 25년 전 진급 경쟁에서의 원한을 제 아들에게 풀려고. 더 있습니다, 군단장님. 서윤아가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생활관 내부였습니다. 날짜는 3개월 전. 영상 속에서 주임원사가 무릎 꿇은 병사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그 옆에서 박진수가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릎 꿇은 병사는 제 아들 민혁이었습니다. 장군 아들이라고 특혜 바라지 마. 여기선 내 아버지 별도 소용없어. 아니, 오히려 내가 더 모범을 보여야지. 안 그래? 박진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다른 병사들이 고생하는 거야. 알겠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이 자식을 내가. 군단장님. 서윤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박 대령은 지금 군단장님이 개입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장군이 아들 특혜를 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요. 알아. 알고 있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해. 윤아 대위. 네, 군단장님. 이 사건 공식 감찰이 아닌 비공식 수사로 진행하겠네. 자네가 팀장을 맡아줘. 박진수 대령과 그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게. 단 아무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서윤아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군단장님, 제가 이 일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8년 전 제가 중2 시절 사단 작전과에 있을 때입니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만 최전방으로 보복 전출을 당했죠. 그 상관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중령이었는데 그분이 끝까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덕분에 감찰실로 올 수 있었죠. 그 중령이, 네, 당시 사단 참모였던 장석훈 중령님이셨습니다. 저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8년 전, 그때 제가 사단 참모 시절 그런 일이 있었나? 군단장님은 기억 못하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병사와 부하들을 도우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서윤아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군단장님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장민혁 병장을, 그리고 그 부대의 모든 피해자들을, 이런 인연이 박진수 대령, 그와 연결된 모든 비리 라인을 추적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고맙네, 윤아대위. 감사할 건 없습니다. 이건 제 임무니까요. 서윤아가 노트북을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박 대령의 업체 거래처, 금융 흐름, 그리고 육군본부 인사 라인까지 전부 추적하겠습니다. 조심하게. 박진수는 위험한 인물이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 가슴에 별 3개처럼. 미녀가 조금만 버텨라. 아빠가 반드시.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민혁이었어요. 아버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버티면 됩니다. 아버지의 별을 지켜주세요. 제 눈에서 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민혁아. 하지만 아빠는 이번엔 아빠로서 움직일 거야. 별보다 중요한 게 내 아들이니까. 저는 문자에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함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어요. 10년 전 돌아가신 아내가 민혁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아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은 좋은 군인이지만 가끔은 아빠이기도 해야 해요. 민혁이한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좋은 군인이 되는 것보다 좋은 아빠가 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아 대위의 비공식 수사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박진수 대령의 군납업체 거래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서윤아가 새벽 3시에 보낸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2억 원의 불법 수익, 병사 43명을 연인원 2,400회 불법 동원, 거부시 특별 교육 실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장민혁 병장 총 87회 동원 거부, 특별 교육 23회 실시, 대대장 지시 절대 굴복시킬 것. 23번. 23번이나. 제 아들이 23번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도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정보통신대대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사전 통보 없이. 대대 본부에 도착했을 때 박진수는 부재 중이었습니다. 저는 행정보급관을 불러 민혁이의 위치를 물었어요. 장민혁 병장은 지금 통신실 당직 근무 중입니다. 통신실은 대대 본부 지하에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병의 안내를 받아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문을 열자 민혁이가 장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돌아본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멍이 더 생겨 있었어요. 충성?
민혁이가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경비병은 밖에서 대기하게.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혁에게 다가갔어요. 민혁아, 보고합니다. 장민혁 병장, 통신실 당직 근무 중입니다. 그만해. 여기엔 우리 둘뿐이야. 그래서 더 안 됩니다. 민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CCTV가 있습니다. 녹음도 되고 있을 겁니다. 박 대대장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로 CCTV가 우리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모든 걸 감시하고 있었구나. 좋아. 그럼 업무 보고를 받지. 병장, 최근 근무 상황을 보고하게. 예. 민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형식적인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새로 생긴 멍은 어젯밤 것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넘어졌습니다. 또 넘어졌나? 예. 거짓말. 하지만 CCTV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 빠르게 글씨를 썼습니다. 아빠가 곧 구해줄게. 조금만 버텨. 그리고 그것을 민혁에게 건넸어요. 민혁이는 메모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혁이도 메모지에 뭔가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움직이시는 순간 저는 끝입니다. 제발 그냥 가주세요. 민혁아, 군단장님, 더 이상 보고 드릴 게 없습니다. 임무에 복귀하겠습니다. 민혁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떨리는 어깨에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신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군단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진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지로 만든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사전 연락도 없이 제 부대 통신실까지 오시다니.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아니, 그냥 지나가다 통신시설 점검 차원에서 들렀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CCTV를 통해 봤는데 군단장님께서 장병장과 메모를 주고받으시던데 무슨 내용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자식이 설마 군단장님께서 특정 병사와 사적인 교류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건 군기 위반입니다. 박진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 혹시, 정말 혹시 이 병사가 군단장님과 특별한 관계라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드님이시라든지. 순간 통신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진수 대령,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아니, 그냥 이상해서요. 수백 명 병사 중에서 유독 장병장한테만 관심을 보이시니까. 혹시 제가 모르는 특별한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리고 말입니다. 군단장님. 박진수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장병장의 GOP 전출 명령서인데요. 군단장님 결재가 필요합니다. 뭐? 네. 장병장이 자원해서요. 최전방 근무를 원한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정말 훌륭한 자세 아닙니까? 자원이라고? 저는 민혁을 돌아봤습니다. 민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본인이 직접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서명도 있고요. 박진수가 보여준 서류에는 정말로 민혁이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강요된 것이 분명했어요. 이 자식이 민혁이를 GOP로 보내려고. GOP, 최전방 경계 초소. 그곳으로 가면 제가 아들을 보호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박진수는 지금 민혁이를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려는 거예요. 물론 군단장님께서 반대하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러시려면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죠. 혹시 이 병사가 군단장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든지. 박진수의 눈빛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나를 협박하고 있어. 아들임을 인정하고 권력을 남용하든지 아니면 아들을 GOP로 보내든지 선택하라고. 저는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민혁이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인정하지 마세요. 저를 포기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령서를 쥔 손이. 알겠네. 병사가 자원했다면 승인하지.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군단장님. 박진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 첫 차로 출발시키겠습니다. 장병장, 짐 챙기고 있게. 예. 민혁이의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통신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뒤돌아보니 민혁이가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민혁이의 입모양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이준혁이 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군단장님, 큰일입니다. 방금 서윤아 대위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박진수 대령이 증거인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업체 서버를 통째로 삭제하고 있대요. 그리고 정보통신대대 병사들 중 몇 명이 갑자기 GOP와 최전방으로 긴급 전출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두 피해 증언을 할 수 있는 병사들입니다. 박진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모든 증거와 증인들을 없애려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준혁이 서윤아 대위한테 연락해. 지금 당장 확보한 모든 증거를 백업하고 그리고 육군본부 감찰실에 긴급 보고를 올려. 하지만 군단장님, 그러시면 장민혁 병장이 군단장님 아드님이라는 게. 알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내 아들도 다른 병사들도 구할 수 없어. 이제는 모든 걸 걸어야 할 때야. 별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육군본부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찰실장 권태성 중장님께. 장석훈 군단장, 이 새벽에 무슨 일인가? 실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제 예하부대에서 조직적인 병사 가혹행위와 군납비리가. 군단 내부 문제면 군단 감찰실 통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나? 왜 직접 본부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제 아들입니다. 전화선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아들이? 네. 정보통신대대장 박진수 대령이 의도적으로 제 아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25년 전 진급 경쟁의 원한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병사들까지. 잠깐만, 장석훈.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군단장이 자기 아들 문제로 본부 감찰실에 직접 보고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박진수는 이미 증거인멸을 시작했고 증인이 될 병사들을 GOP로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 감찰을 요청하면 아들 특혜로 몰릴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제 아들과 다른 병사들이. 장군단장, 진정하게. 권태성 중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자네가 지금 하려는 게 뭔지 아나? 자네 30년 군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장군이 아들 구하려고 권력 남용했다는 여론이 일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별보다 중요한 게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의 모든 병사들입니다.
증거는 확실한가? 네. 제가 지금 파일을 전송하겠습니다. 저는 서유나 대위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암호화해서 보냈습니다. CCTV 영상, 금융거래 내역, 특별관리 대상자 명단, 불법 동원 기록. 몇 분 후 권 중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이건 생각보다 심각하군. 알겠네. 오늘 오후 2시에 본부로 올라오게. 참모 총장님께 직접 보고해야 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박진수였어요. 군단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어디 전화하신 거죠? 혹시 육군본부? 이 자식이 도청을. 군단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요.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군수참모부, 그리고 심지어 작전참모부까지. 제 사업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죠.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군단장님이 저를 고발하시는 순간 그분들도 다 끌려 내려오게 됩니다. 과연 본부에서 그걸 원하실까요? 진수야, 너.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장민혁 병장, 오늘 아침 7시에 GOP로 출발합니다. 이미 차량이 대기 중이에요. 군단장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드릴까요?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선택하세요, 군단장님. 저를 고발해서 본부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아드님을 장군 아들로 평생 낙인 찍을 건가요? 아니면 조용히 덮고 아드님이나 무사히 전역시킬 건가요? 이 개자식이. 아, 욕설까지. 이것도 녹음되고 있는데 괜찮으시려나? 군단장이 예하 대대장한테 욕설을 하시면 군기 문제가 되는데. 그 순간 제 휴대폰에 영상 파일 하나가 전송됐습니다. 재생하자 어젯밤 통신실에서 민혁이와 메모를 주고받던 제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겠죠? 군단장이 특정 병사와 사적 교류. 군기 위반입니다. 박진수가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수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25년 전 일이 그렇게 한이 맺혔나? 소령 진급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25년? 하, 석훈이 너는 정말 모르는구나. 그게 시작일 뿐이었어. 박진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중령 때도 대령 때도 진급 심사 때마다 너는 항상 나보다 앞서 있었지. 너는 별 3개까지 달았고 나는 여전히 대령이야. 왜? 실력 차이? 아니지. 운이었을 뿐이야. 그래서 기다렸어. 언젠가 너를 무너뜨릴 기회를. 그리고 내 아들이 입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알았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이 미친. 내 아들은 훌륭했어, 석훈아. 23번을 때렸는데도 절대 굴복하지 않더라고. 역시 내 피를 받았나 봐.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재미있었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1시간 드리죠. 1시간 안에 육군본부에 올린 보고를 취소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이 영상을 언론에 흘리든지. 너. 아, 참. 장병장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작별 인사라도 하시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포기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민혁아, 시간은 1시간입니다. 7시까지 답 안 주시면 장병장은 GOP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언론사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 자식이. 그때 이준혁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서유나 대위한테서 긴급 연락입니다. 뭔데? 박진수 대령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통신대대 병사 15명을 태운 차량이 GOP로 출발했다고. 뭐? 그리고 업체 사무실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증거 서류가 모두 불타고 있다고. 모든 증거를 없애고 증인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서둘러 차에 올랐습니다. 준혁이 당장 정보통신대대로. 알겠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진수의 배후에 육군본부 고위 간부들이 있다는 말. 제가 이들과 싸우려면 제 별세계로는 부족할지도 몰랐어요. 30분 후 정보통신대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사들을 태운 차량은 떠나고 없었습니다. 대대 본부로 뛰어들어갔을 때 박진수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머, 군단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민혁이는 어디 있나? 장병장요? 방금 출발했습니다. GOP로. 군단장님께서 승인해 주셨잖아요. 당장 차량 세워. 안 됩니다. 이미 사단 경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군단장님, 명령을 번복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럼 군단장님 스스로 결정을 번복하는 게 되는데. 박진수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군단장님? 아직 선택의 시간은 30분 남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대 본부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민간인 복장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명백히 군인이었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육군본부 감찰실 특별수사팀입니다. 박진수 대령, 지금부터 군납 비리 및 병사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권태성 중장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군단장, 자네 보고를 받고 곧바로 팀을 출동시켰네. 30분 전에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었어.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자네도 각오는 해야 할 걸세. 아들 문제로 군단장이 움직였다는 건 분명 논란이 될 테니 감수하겠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진수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나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장군단장, 잠깐 따로 이야기 좀 하세. 권태성 중장이 저를 대대장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자네가 제출한 증거 파일 전부 확인했네. 그럼 문제가 있어. 큰 문제가. 권 중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박진수의 거래 내역이 떠 있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인사참모부 차장, 군수참모부 국장, 작전참모부 과장. 장석훈, 이건 단순히 한 대대장의 비리가 아니야. 육군본부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라고. 제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참모총장님께 보고했네. 그런데 권 중장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요? 총장님께서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하셨어. 육군 전체의 명예가 걸린 문제니까. 신중하게라는 게. 장군단장, 자네가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면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육군본부 전체가 썩었다는 식으로 보도될 거고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거네. 그리고 무엇보다 권 중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네 아들 문제가 드러나면 쓰리스타 장군이 아들 구하려고 군 조직을 뒤흔들었다는 프레임이 씌워질 거야. 자네의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지만 실장님, 그 병사들은.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세.
권 중장이 문서 하나를 꺼냈어요. 박진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가혹행위와 군납비리로. 하지만 육군본부 라인은 조용히 정리하지. 비공개 인사조치로. 그건 피해 병사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자네 아들 건은 일체 언급하지 않는 걸로. 권 중장의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실장님, 그렇게 되면 결국 꼬리 자르기 아닙니까? 현실을 봐, 장석훈. 우리가 육군본부 고위 간부들을 전부 끌어내리면 군이 마비돼. 그 피해는 결국 최전방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네 아들 장민혁 병장. 그 친구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겠나? 아버지인 자네가 쓰러지는 걸 보는 거? 아니면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고 무사히 전역하는 거?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어요. 아버지, 민혁아, 저 지금 GOP 가는 차 안입니다. 박 대대장님이 체포됐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 이제 괜찮아. 아빠가, 아버지, 제발 부탁입니다. 민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여기서 끝내주세요. 무슨 소리야? 박진수는 잡았지만 그 뒤에 있는 놈들을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디까지 파헤치려는지. 하지만 아버지, 그러시면 아버지가 무너져요. 민혁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당한 게 억울해도 아버지가 30년 쌓아온 명예가 무너지는 건 못 봅니다. 민혁아, 제발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그러셨어요. 내 아빠는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군인이야. 그 자부심만은 지켜드려야 해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6개월만 더 버티면 전역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까지 다치시면 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겁니다. 민혁아, 하지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권 중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장군단장, 아들의 마음을 받아주게. 이게 최선일 수도 있어. 바로 그 순간 이준혁이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군단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방금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군단장님을 예편 심사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뭐? 권 중장의 얼굴도 굳었어요. 이준혁 소령, 그게 무슨 소리야? 인사참모부 차장 명의로 공문이 왔습니다. 장석훈 중장, 군단장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지휘권 남용 의혹. 예편 심사 회부. 박진수의 배후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저를 먼저 제거하려는 이 자식들이. 권 중장이 분노했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실장님, 응? 제가 예편당해도 좋습니다. 대신 그 병사들만은 제대로 보상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박진수 배우의 육군본부 라인, 비공개로라도 확실히 정리해주세요. 장군단장,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날 밤 군단장 관사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10년 전 아내가 떠난 후로 이 집은 늘 이렇게 공허했어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토록 바랐던 훌륭한 군인도 좋은 아빠도 저는 둘 다 제대로 못했네요. 책상 위에 예편 심사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읽어보니 이유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군단장 직위에서 특정 병사 본인의 친자에 대한 특혜 의혹 및 이로 인한 부대 지휘 체계 문란. 결국 박진수가 의도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아들을 구하려다 오히려 아들 특혜로 낙인 찍힌 거예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 대위였어요. 군단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결정적 증거를 하나 더 확보했습니다.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서윤아 대위까지 끌어들일 순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제 가슴에 별 3개처럼 이 별들도 곧 떨어지겠지.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예편 심사를 받아들이겠다고.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서윤아 대위가 확보한 그 결정적 증거가 모든 걸 뒤집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육군본부 예편심사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 올랐습니다. 이준혁이 운전석에 앉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군단 정문을 나서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차를 막아섰습니다. 정보통신대대 병사들이었어요. 그들 선두에는 제가 조사했던 피해 병사 15명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한 병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군단장님, 저희가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탄원서? 네. 군단장님께서 저희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군단장님이 아들을 위해 움직인 게 아니라 저희 모두를 위해 움직이셨다고. 다른 병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단장님, 장민혁 병장은 저희를 대신해서 맞았습니다. 박 대령이 우리를 때리려 할 때마다 장 병장이 대신 나섰어요. 저를 때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장 병장이 군단장님 아들이었다는 것도요. 하지만 장 병장은 단 한 번도 그걸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당했어요. 너희들. 군단장님,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장 병장도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고맙다. 육군본부에 도착했을 때 예편 심사위원회 앞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대위였어요. 군단장님, 윤아 대위 여기서 뭘? 군단장님, 제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서윤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박진수 대령이 삭제했다고 생각한 서버 데이터, 제가 전부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면에는 박진수와 육군본부 고위 간부들의 통화 녹음 파일들이 빼곡했어요. 이건 박진수가 보험용으로 몰래 녹음해둔 겁니다. 자신이 위험해지면 이걸로 상부를 협박하려고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인사참모부 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 대령, 이번 달 실적이 좀 부족한데 병사들 좀 더 돌려. 우리 부대 장비 유지 보수도 내 업체로 몰아줄 테니까. 알겠습니다, 차장님. 다음 파일은 군수참모부 국장이었습니다. 장석훈 그 양반 아들이 내 부대에 있다며? 잘 됐네. 걔 좀 제대로 굴려. 장석훈이 너무 잘 나가는 것 같아서 꼴 보기 싫었는데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군단장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서윤아가 마지막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영상이었습니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차장 집무실. 박진수가 차장과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었죠. 차장님, 장석훈 군단장을 제거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아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제가 아들을 괴롭히면 결국 아버지가 나설 거고 그때 아들 특혜로 몰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석훈의 다음 진급은 물 건너가겠군. 좋아, 진행해.
장석훈이 사성 달기 전에 제거하는 게 낫지.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박진수 개인의 원한이 아니었어요. 육군본부가 조직적으로 저를 제거하려 했던 겁니다. 군단장님,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예편 심사를 역으로 뒤집을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심사위원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장석훈 중장, 입장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들어가기 전에 복도 저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권태성 감찰실장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심사 중단. 실장님? 참모총장님 긴급 지시입니다. 장석훈 중장 예편 심사 즉시 중단. 그리고 인사참모부 차장 및 군수참모부 국장 긴급 소환. 심사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들 중 일부도 박진수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장석훈 중장은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면담하신다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 참모총장실로 향했습니다. 육군 최고 지휘관인 이철민 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석훈 중장, 충성, 편하게 앉게. 이 대장은 책상 위의 파일들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전부 확인했네. 서윤아 대위가 확보한 증거들, 그리고 정보통신대대 병사 43명의 탄원서까지. 자네는 아들을 구하려 한 게 아니었어. 부대 전체를 구하려 했던 거였지. 총장님, 미안하네. 내가 육군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내 참모부가 이렇게 썩어 있는 줄 몰랐네. 이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즉시 인사참모부 차장, 군수참모부 국장 둘 다 보직 해임하고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네. 그리고 박진수와 연결된 모든 라인을 철저히 수사하겠네. 그리고 자네의 예편 심사는 당연히 취소다. 오히려 자네는 이번 일로. 이 대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육군의 명예를 지켰네. 자네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장 군단장. 예. 자네 아들 장민혁 병장. 지금 어디 있나? GOP로 가는 중입니다. 당장 복귀 명령 내리게. 그리고 내가 직접 만나보고 싶네. 아버지를 위해 23번을 맞으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그 병사를. 총장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민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누가 급히 불러온 듯 전투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상태였어요. 민혁아. 저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30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제복을 입은 채 우는 순간이었어요. 아빠, 아빠. 민혁이도 제 등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넌 강했어. 나보다 훨씬 더 강했어. 아빠가 미안하다. 18개월 동안 혼자 버티게 해서. 아니에요.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아빠의 별을 걸고. 별보다 중요한 건 내 아들이야.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윤아 대위와 이준혁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군사법원은 박진수 대령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인사참모부 차장과 군수참모부 국장은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된 12명의 육군본부 간부들이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죠. 언론은 이를 육군 대숙청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석훈 중장과 그의 아들 이야기도 조명되었어요. 3스타 장군, 아들 구하기 위해 30년 명에 걸다. 23번 맞아도 굴복 안 한 장군의 아들, 동료 위의 희생. 여론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불편했어요.
민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영웅 취급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민혁이의 저녁식 날이었습니다. 20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드디어 군복을 벗는 날. 저녁식장에는 정보통신대대 동료 병사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박진수가 사라진 후 정상적인 군 생활을 되찾았고 오늘 민혁이를 떠나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장민혁 병장, 20개월간의 군 복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대장의 말에 민혁이가 경례를 붙였어요.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식이 끝나고 민혁이가 군복을 벗었습니다. 18개월 전 제가 물려줬던 그 군용 손목 시계를 풀어 제게 돌려주려 했어요. 아빠, 이거. 아니, 넌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건 아빠의. 이제는 내 거야. 넌 그 시계의 무게를 충분히 감당했어. 민혁이는 시계를 다시 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한 무리의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보통신대대에서 함께 고통받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형님, 저녁 축하합니다. 장병장,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들은 민혁이를 애워싸고 울었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병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군단장님, 아니, 이제 사령관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제2군단장에서 제3이하 정군 사령관으로 진급했어요. 별 4개, 사성 장군이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급을 받아들일 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총장님, 제가 사령관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가 병영 문화개선 특별 전담반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대에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2번 다시 민혁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네. 승인하지. 그렇게 저는 사령관이 되었고 서윤아 대위는 제 특별보좌관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녀는 지금 정군의 가혹행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차에 오르는데 민혁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아빠의 명예가 훼손되었잖아요. 아들 구하려고 군대를 뒤집은 장군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후회할까요? 민혁아. 네. 아빠는 30년 동안 좋은 군인이 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지. 좋은 군인이 되기 전에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아빠. 그래서 후회 안 해. 아빠의 명예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그 부대의 모든 병사들도. 민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집으로 가는 길에 군사령부에 잠시 들렀습니다. 제 새로운 집무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여보, 봤어요? 저 드디어 좋은 아빠가 됐어요. 늦었지만 민혁이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구해줬어요. 별을 걸고.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대위였어요. 사령관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병영문화개선 신고 시스템, 오늘부터 정군에 가동됩니다. 그리고 벌써 27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27건? 네. 이제 병사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구보하는 병사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생기가 있었습니다. 윤아 대위. 네. 이제 시작일세. 진짜 군대를 만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그날 저녁 처음으로 민혁이와 단둘이 외식을 했습니다. 20개월 만이었어요. 민혁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대학 복학하려고요. 그리고 민혁이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어요. 뭐?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힘들었지만 아빠가 보여주신 걸 배웠어요. 진짜 군인이 뭔지. 별을 달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병사들을 지키는 게 진짜 군인이라는 걸.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좋은 군인이 되거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라. 네, 아빠.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혁이가 물었어요. 아빠, 박진수 대령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 다만 어느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쌓여서 괴물이 된 거지. 그럼 아빠는 왜 그렇게 안 됐어요? 아빠도 그렇게 될 뻔했어. 진급만 생각하고 성과만 보고 정작 중요한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저는 민혁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서 깨달았어. 별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정보통신대대 병사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액자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43명의 병사들이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석훈 사령관님과 장민혁 병장에게 당신들이 보여준 용기가 우리를 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정보통신대대 전 병사 일동. 민혁이가 액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우리 잘한 거 맞죠? 그래, 우리 잘했어. 저는 아들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별은 여전히 제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별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로.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군인은 별의 개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을 위해 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녀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된 아빠가 됐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군인도요. 민혁이가 제 옆에 서서 함께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군인. 우리의 전쟁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진정한 용기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석훈 사령관은 30년 쌓아온 별 3개를 걸고 아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입니까? 아니면 지켜야 할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